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여러분들은 배드민턴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보통은 어렵다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특히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는 법, 아니면은 백클리어를 강하게 쳐서 위기에서 탈출하는 법, 이것들이 동호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은 스매싱이나 백클리어 이런 것들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스매싱이나 백클리어 같은 것들이 왜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스포츠입니다. 움직이는 물체, 즉 셔틀콕이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물체를 내 손이 아니라 라켓이라는 도구에 정확히 맞춰서 넘겨야 되고, 네트라는 장애물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코트 안에 코트라는 범위 내로 집어넣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스포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치고 넘기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제가 요즘에 개인 레슨으로 스매싱 레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고 싶은데 왜 강하게 때리지 못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레슨을 진행을 하면서 동호인분들이 이래서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지 못하는구나, 이래서 백클리어를 강하게 때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레슨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쉬운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체육관에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처음에는 공을 맞추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체육관에 처음 오시는 분들의 목표는 공을 맞추는 게 돼요. 공을 맞추는 거. 심지어 공을 잘 맞추시던 분들도 이 배드민턴 자세를 잡아서 공을 다시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처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맞추는 거 좋지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자세가 조금 그것에 특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는 올라가는 대신에 셔틀콕에 파워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스윙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셔틀콕을 때려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냥 봐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번과 2번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차이는 바로 셔틀콕과 내 라켓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 즉 백스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배드민턴 기술에는 공을 정확하게 쳐야 되는 기술이 있고 공을 강하게 쳐야 되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매싱 같은 경우는 공을 강하게 쳐야 되죠. 그리고 반대로 커트나 헤어핀 같은 것들은 공을 정확하게 쳐야 되잖아요. 공을 정확하게 쳐야 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셔틀과 내 라켓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공을 강하게 쳐야 될 때는 셔틀콕과 내 라켓의 거리를 더 멀리 공간을 만들어서 때려주셔야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과 라켓이 멀어지면은 파워가 올라가요. 파워가. 근데 공과 라켓이 멀어지면은 정확도가 떨어져. 파워는 올라가고 정확도 떨어지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공과 라켓이 가까워. 그럼 파워는 약해지겠죠. 근데 정확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실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이 공을 파워 있게 때려야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과 라켓의 거리를 멀리 가서 거리 두고서 파워 있게 때리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달려가는 상황에서 가면은 정확히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머니까. 근데 달려가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라켓을 뻗어서 준비가 되면은 약하더라도 맞추는 데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맞게 되는 거죠. 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스윙을 연습하다 보니까 이 자세에서, 이 테이크백 자세에서 라켓이 내 머리 뒤로 이렇게 백스윙이 돼서 공을 맞춰야 되는데,
이 자세에서 그냥 바로 셔틀콕으로 나가는 형태의 스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스매싱이 약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백스윙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레슨을 할 때 스매싱이 약하거나 클리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 백스윙만 어느 정도 교정을 하더라도 공이 길게 가거나 공을 강하게 때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백클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포핸드 클리어보다 백핸드 클리어가 어려운 이유는 포핸드가 더 공간을 만들기 쉽고 백핸드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클리어 잘 못 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공간을 못 만들고 그냥 콕을 맞추는 거에 집중해서 그냥 콕을 맞추기만 해요. 근데 백클리어를 잘 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때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파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힘도 좋아야 되고 임팩트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구가 힘을 받아서 셔틀콕을 때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물체를 그냥 내 손으로 때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최대한 강하게 때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물체를 도구를 가지고서 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도 필요하고 파워도 필요한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힘 있는 스윙이 안 나온다라고 저는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백스윙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빈 스윙부터 시작해서 잡고 뒤에 백스윙을 신경 쓰면서 준비, 백스윙, 준비하고서 이 라켓, 공을 타격하는 이 라켓 헤드가 최대한 멀리 돌아서 돌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라켓과 셔틀콕과의 공간 만들어서 때려주는 형태의 스윙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자, 공간, 우리가 임팩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공간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감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기르고 스윙을 잡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백클리어 같은 경우는 이 헤드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포핸드도 마찬가지로 헤드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이런 형태로 셔틀콕에서부터 내 라켓의 거리에 공간을 둬서 이 라켓이 땅 파워 있게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헤드의 힘을 실어서 때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콕 오고 공간 만들어서 때려주고 콕 공간. 그래서 공간을 뭘로 만드냐? 이 라켓의 백 회전으로 만들어서 때려주시면 됩니다. 백핸드도 마찬가지 라켓을 내려서 공간 만들어서 때려주는 거예요. 공간 만들어서 빵. 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셔틀콕이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정확도와 파워가 같이 필요한데 배드민턴에서 정확도가 필요한 기술과 파워가 필요한 기술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쳐야 되는 상황과 파워 있게 쳐야 되는 상황을 나눠서 정확하게 쳐야 된다고 한다면은 셔틀콕과 내 라켓 거리를 최대한 붙여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붙인 상태에서 공을 치면은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셔틀콕과 내 라켓 헤드의 거리를 멀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때리면은 파워가 올라가는 것 대신에 이 공간을 만들어서 때리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난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레슨을 받으실 때 내 스윙이 바로 공간 없이 거리 없이 바로 셔틀콕으로 날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충분히 백스윙을 통해서 셔틀콕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때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좀 레슨 꿀팁 같은 걸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연습하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아니면은 영상 촬영하시면서 내가 백스윙을 하고 있는지, 이 백스윙을 해서 스윙을 하고 있는지, 내 라켓과 셔틀콕 간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펴있는 팔꿈치를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밀린 상태에서도 이용하면은 밀린 것도 충분히 내가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때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강한 스매싱 모두가 하고 싶죠. 자, 오늘 강한 스매싱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한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윙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스윙을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은 스매싱이 당연히 강해지겠죠. 오늘은 내 스윙을 더 빠르게 만들어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라켓의 헤드의 가속을 높여서 스매싱을 때릴 때 훨씬 더 빠르게 가속에 붙은 상태에서 공을 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스매싱보다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고, 특히 평소에 클리어가 밀려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스윙할 때 이 백스윙을 강조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회전이 작거나 회전이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스매싱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손목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그립을 손을 풀면서 이렇게 헤드를 놓으면서 백스윙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뺀 상태에서 이 손목을 어떻게 하냐, 내 머리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 헤드 손목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리는데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라켓 헤드를 그대로 뒤로 빼면은 이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옆으로 빼는 겁니다. 옆으로. 그래서 뺀 상태에서 이렇게 헤드를 옆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헤드 손목으로 옆으로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런 회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회전을 손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이런 회전. 근데 회전을 더 크게 하려면은 팔꿈치랑 같이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준비 동작에서 손목을 이렇게 옆으로 떨어뜨리면서 내 헤드 뒤쪽으로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팔꿈치를 이렇게 직각으로 펴 있잖아요. 직각으로 펴 있는 팔꿈치를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은 라켓의 헤드가 이 상태에서 손목 떨어뜨리고 팔꿈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면은 헤드가 완전히 내 허리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는 순간 팔꿈치를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펴주면은 헤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공을 맞출 때 팔꿈치가 먼저 나오고 라켓 헤드가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준비, 손목 떨어뜨리고 팔꿈치 접어주고 팔꿈치 나오고 팔꿈치 피면서 손목. 그래서 순서가 손목과 팔꿈치 접고 접은 손목과 팔꿈치를 다시 피면서 공이 맞아야 돼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손목, 팔꿈치 펴주면서 준비, 손목 머리 뒤로 넘겨줄 때 그립을 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돌리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 그다음에 빼서
손목, 팔꿈치 돌리고 그 다음에 팔꿈치 갖고 온 상태에서 역순으로 팔꿈치 펴주고 손목 펴주면서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을 빼고서 스윙을 하시다가 이제 좀 적응이 된다고 하시면은 이 속도를 가속을 붙여서 해주면 훨씬 더 멀리 가겠죠.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손목과 팔꿈치를 떨어뜨렸을 때 헤드에서 공이 멀어지니까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그냥 공에 바로 갖다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공이 잘 안 맞더라도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만들어서 공을 쳐주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강한 스매싱, 강한 클리어를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클리어가 밀리시면은 밀린 상태에서도 이 손목의 회전과 팔꿈치 회전만 이용하면은 밀린 것도 충분히 내가 공간을 만들어서 때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을 강하게 치려면은 공과 라켓 헤드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동작이면은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이 나한테 붙어도 이 동작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충분히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손목을 팔꿈치랑 같이 회전시켜서 공을 맞춰주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지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라켓 헤드의 가속을 받게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스윙 연습하실 때 손목과 팔꿈치를 통해서 회전을 만들어서 치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은 훨씬 더 강한 스매싱 그리고 밀리지 않는 클리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 강한 스매싱을 위해서는 라켓 스윙의 회전이 빨라야 되는데 라켓 헤드의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스윙을 손목의 회전과 팔꿈치의 회전을 통해서 손목 팔꿈치 라켓으로 만들어주는 형태의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공을 맞출 때 헤드가 먼저 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드와 라켓을 손목과 팔꿈치를 통해서 헤드를 회전시켜서 마지막에 가속을 통해서 공을 때려주는 것, 이것을 기억해서 공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강한 스매싱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중심축을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스매싱이든 백클리어든 상관없이 공을 때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뭘로? 손목으로.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원리들을 알고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서 그것을 게임에 나올 수 있게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스윙을 할 때 손목의 중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중심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때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목 운동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 손목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자, 아마 유튜브에서 많은 코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이 연습을 하면은 일단 중심축을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라켓을 잡고서 이렇게 손목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손목 운동. 자, 중심, 이게 동호인분들이 스윙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일단
이 손목부터 이게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뭐냐? 자, 손목을 이렇게 뒤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뒤로 회전시키면서 팔꿈치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목 운동. 이렇게 크게 손목 회전. 마찬가지로 이 헤드의 움직임은 커지지만 손목은 그대로 중심축이 잡혀있죠. 이 중심축이 이렇게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단계 중심축 유지한 상태에서 손목 운동, 2단계 좀 크게 회전 만들어서 운동, 3단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스윙입니다. 스윙. 자, 손목 쓰고서 쓴 다음에 내려주는 거예요. 손목 쓰고 내려주고, 자, 쓰고 내려오고. 그래서 헤드가 먼저 지나온 다음에 같이 내려오는 것을 신경 써주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땅. 중심축이 먼저 무너지면 안 돼요. 헤드랑 같이 내려오지 않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하시면서 내 라켓의 헤드가 잘 이동하고 있는지를 느끼시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는 동작으로 연결시켜서 완성시키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원리들을 알고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서 그것을 게임에 나올 수 있게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단계 손목 운동을 하면은 헤드가 움직이죠. 헤드만 이렇게 헤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2단계 손목을 회전시켜서 같이 손목 운동을 만들어주고, 3단계는 좀 더 크게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리는 것까지 빵. 이 손목 운동 한 거에서 하고 내려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백클리어 잘 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백클리어를 잘 못 치시는 동호인의 99%가 중심축을 이해하지 못해서 백클리어를 못 치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치실 거예요. 자, 백클리어를, 자, 이거 엄청 많죠. 이 손의 중심축이 거의 없죠. 어깨의 중심축으로 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중심축을 배웠잖아요. 중심축을 갖다 맞춰놓고서 이 헤드의 움직임으로 공을 때려주시는 거예요. 헤드의 움직임으로. 자, 이 중심축을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스매싱이든 백클리어든 상관없이 공을 때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뭘로? 손목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다 보조의 역할이에요. 만든 다음에 중심축 잡아놓고 결국에는 이 손목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손목 때릴 때 중심축이 이렇게 이동하나요? 아니죠. 이 헤드에 가속을 붙여서 빵, 이게 주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자, 오늘 설명한 것처럼 이 중심축 정말 중요해요. 이 스매싱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백클리어도 중심축 잡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도 중심축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중심축, 언더도 중심축 잡은 상태에서 치는 것. 내가 만약에 라켓 헤드의 가속이 필요하고 그리고 손목이 필요한 모든 스트로크에는 이런 중심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로스도 마찬가지로 중심축 잡은 상태에서 헤드로. 그래서 이 중심축이 벗어난 상태에서 하는 스트로크는 물론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더 정교하고 날카롭고 강한 공을 빠르게 치고 싶다, 이 중심축을 기억을 하시고서 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중심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중심을 잡은 축을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헤드를 움직여야 되고, 헤드 움직이기 위해서 손목 운동하는 법,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배드민턴의 원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편한 거를 좋아해서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공을 빨리 맞추는 것, 공을 편하게 치는 것,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다시 정확한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자세들을 잘 기억하시고서 습득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민턴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습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연습법을 꾸준하게 연습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높은 퀄리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각을 때릴 때는 이 바깥쪽 코스로, 이렇게 바깥쪽 구석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코스로 때릴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돼요. 1번 스매싱 치고 나서 3번 쪽으로 때렸어요. 그럼 이 공은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공은 내 파트너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스매싱 치고 나서 공이 짧아진 상태로 내가 이만큼 들어가서 드라이브 친 거기 때문에 파트너가 3번으로 갔을 때는 반대편을 쳐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여러분은 스매싱의 강도와 그리고 방향, 즉 코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는 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상대적으로 스매싱을 어떤 코스로 때려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는 강도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괜찮은 스매싱 코스와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격 패턴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격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으로 찍거나 혼자서 촬영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간단한 패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보시면은 꽃갈이 이렇게 4개가 있죠. 가장 오른쪽 꽃갈을 1번, 그리고 그 중간이 2번, 그리고 저 붙어있는 게 3번, 저 마지막이 4번, 이렇게 제가 4개의 꽃갈을 놨는데요. 이 4개의 꽃갈은 하나의 스매싱 코스인데 제가 왜 이 4개의 꽃갈만 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스매싱을 때릴 때 우선은 직선을 먼저 공략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복식 같은 경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을 할 때 내 앞사람이 같이 공격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앞사람은 보통 보편적으로 내가 직선으로 공격할 거라 생각을 하고서 둘 다 직선볼을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대각으로 때렸다, 방향을 틀었다 라고 하면은 저 상대방이 받았을 경우에 역습을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각으로 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공을 가지고서 끝낸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결정구를 대각으로 때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웬만하면은 직선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선에도 저기 3가지 코스를 했잖아요. 1번은 상대방의 왼쪽 모서리, 왼쪽 코스이고, 2번은 상대방의 몸쪽 코스이고, 3번은 상대방의 오른쪽 코스, 이 3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스매싱을 때릴 때 이 1, 2, 3번을 자유자재로 공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매싱 연습을 하실 때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는 연습뿐만 아니라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코스를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코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제가 일단 때려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얼추 비슷하게 가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코스로 때릴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코스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만큼 코스가 정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패턴 플레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 플레이를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쪽 구석이잖아요. 구석이기 때문에 내가 1번으로 때렸으면은 다시 직선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저쪽 1번 구석 코스로 스매싱을 때리면은 다시 직선으로 드라이브 날라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이쪽으로 오는, 내 몸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는 공은 드라이브 치기가 편하다고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그쪽으로 스매싱을 때리면은 드라이브 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스매싱 때리고 나서 직선으로 오는 드라이브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스매싱 때리고 나서 직선으로 오는 드라이브를 다시 때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2번으로 내가 스매싱을 때렸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때려야 되냐? 2번은 상대방 몸쪽, 가장 스매싱을 가지고서 점수를 내기 가장 좋은 코스가 상대방 몸쪽 코스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몸쪽으로 오는 공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는 상대방 오른쪽 가슴을 보고 때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이 스매싱을 가지고 공격을 끝낼 거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상대방 몸쪽으로, 그 중에서도 오른쪽 가슴을 보고 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3번, 이쪽으로 공을 보내는 경우 공이 잘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자, 이 상황에서 직선으로 드라이브 치는 것이 이쪽보다는 좀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으로 공을 때렸다, 내가 3번 코스로 공을 때리면은 이쪽 대각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번으로 스매싱 때리면은 이쪽으로 살아 올라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번으로 가는 공, 2번으로 가는 공, 3번으로 가는 공을 나눌 수 있는데, 1번으로 공을 때렸을 경우에는 이쪽 구석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드라이브 올 확률이 크고, 중간으로 때릴 때는 내가 끝내려고 생각하고 때려야 되고, 3번으로 때리면은 이 왼쪽으로 살아 올라올 확률이 크다는 거. 근데 3번으로 때렸는데 만약에 포핸드로 잡았다, 포핸드 수비를 한다고 하면은 직선으로 날아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매싱을 이런 코스, 저 코스로, 이 코스가 굉장히 위험한 코스예요. 이 코스가 굉장히 위험한 코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각을 때릴 때는 이 바깥쪽 코스로, 이렇게 바깥쪽 구석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직선을 공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대각 갈 거면은 저 바깥쪽 코스를 때려주시면 되고, 혹은 그 상대방 복식 파트너가 대각에 있는 사람이 좀 약하다, 그럴 경우엔 대각으로 공략해 주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직선을 더 많이 공략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쪽 1번으로 때렸는데 이쪽 대각으로 살아 올라오는 공도 있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배드민턴은 확률 게임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곳에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준비 방법이에요. 내가 직선을 때렸을 때, 내가 1번으로 때렸을 때 직선으로 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저 말씀드린 거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각으로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스매싱을 때렸어요. 스매싱을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 항상 다음 공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스매싱을 치고 나서 그 다음 공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냐? 내가 처음에 1번으로 때리고 상대방이 드라이브 쳐서 내가 연타로 드라이브를 치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 1번으로 드라이브를 치게 된다면은 직선으로 드라이브 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치고서 들어가는 형태의 로테이션이 될 확률이 큽니다. 1번을 공략했다. 스매싱 1번, 연타 1번을 공략한 경우는 내가 스매싱 치고 앞으로 들어가면서 로테이션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1번 치고 나서 드라이브가 왔는데 이 공을 내가 끝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내가 1번 때리고 직선 왔을 때 이 공 끝내야겠다 생각하면은 2번을 공략해 주는 거예요. 1번 스매싱 때리고 나서 연타를 2번 쪽으로, 상대방 몸 쪽으로 때려서 끝내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1번을 치고 나서 3번을 공략한다면은 1번 스매싱 치고 나서 3번 쪽으로 때렸어요. 그럼 이 공은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공은 내 파트너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스매싱 치고 나서 공이 짧아진 상태로 내가 이만큼 들어와서 드라이브 친 거기 때문에 파트너가 3번으로 갔을 때는 반대편을 쳐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스매싱 때리고 나서의 패턴이에요. 내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구석 쪽으로 스매싱을 연타를 때리고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로테이션, 내가 때리고 나서 연타를 가운데로 끝내겠다 라고 하면은
2번을 공략해 주시고, 내가 스매싱 치고 나서 3번으로 공이 갔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반대편으로 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파트너가 나가는 형태의 그런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 이쪽에서 공을 때리는데 대각 반대 방향에 좀 약한 상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걸 공략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상대방 대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패턴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하나 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공을 3번으로 때리면은 이 3번으로 오는 공이 대각으로 날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그 조금 약한 사람이 직선이 되겠죠. 그렇게 공략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우선은 이런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패턴은 아주 기본적인 패턴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우선은 이 1, 2, 3번으로 코스로 정확히 칠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패턴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공이 많이 오네? 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아니라 다른 패턴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서 코스를 때렸을 때 어디로 온다라는 것을 더 빠르게 습득하고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매싱을 그냥 직선, 대각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직선 안에서도 구석 코스를 때릴 건지 몸쪽 코스를 때릴 건지 아니면은 오른쪽 코스를 때릴 건지를 내가 선택해서 때리면은 조금 더 경기하는 데 있어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레슨자분께 레슨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내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스매싱 코스와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매싱은 강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코스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간단한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꼭 경기할 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반대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이 뒤로 밀렸는데 내가 배운 스윙은 이걸 회전해서 하는 스윙이다 보니까 밀렸는데 그걸 회전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미 채공 시간과 내가 공을 맞출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배드민턴 클리어를 제가 봤을 때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스윙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선수들과 동호인분들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오늘 영상은 클리어가 밀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공이 뒤로 왔을 때 클리어가 밀려서 멀리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평소에 랠리를 하다가 좀 클리어 밀리는 빈도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내가 그동안 클리어가 왜 밀렸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클리어가 밀린다고 한다면 클리어가 밀리는 이유가 있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가 클리어가 밀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뭐 스텝이 늦어서일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배드민턴 클리어를 제가 봤을 때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스윙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하고 있지만 동호인분들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선수들과 동호인분들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국제 경기를 보면은 세계 랭커들도 배드민턴 하다가 공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유심히 보면은 클리어가 아무리 밀려도 클리어를 잘 치시는 분들과 동호인분들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공이 내 머리 뒤로 날아왔을 때 이것을 밀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밀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윙의 4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4단계. 저는 레슨을 할 때, 스윙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 몸의 그 관절 부위가 처음에 골반이 사용돼야 되고, 골반이 회전돼야 되고, 골반 회전되면서 어깨가 돌아가면서 골반, 어깨, 팔꿈치, 손목, 이 순서대로 제가 스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4가지를 나눠서 스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는 이 4가지를 다 사용하는 형태의 스윙입니다. 골반, 어깨, 팔꿈치, 손목. 골반, 어깨, 팔꿈치, 손목. 자, 첫 번째 이 1번 형태의 스윙은 공이 높게 와서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공의 채공 시간이 높아서 골반부터 어깨 회전, 팔꿈치, 손목을 다 쓸 수 있을 때, 이런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번은 무엇이냐? 2번은 1번의 상황보다 조금 더 빨리 왔을 때 골반을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골반을 돌리지 않고 그냥 어깨, 골반을 포기하고 어깨, 팔꿈치, 손목,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만 스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번 스윙. 자, 3번은 조금 더 빠르게 왔을 때 어깨도 돌릴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내 머리 뒤로 공이 갔을 때가 이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어깨를 돌릴 시간도 없기 때문에 팔꿈치와 손목을 사용해서 공을 팔꿈치, 손목으로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 뒤로 밀렸는데 내가 배운 스윙은 이걸 회전해서 하는 스윙이다 보니까 밀렸는데 그거를 회전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미 채공 시간과 내가 공을 맞추는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이 내 머리 뒤로 왔어. 시간이 없다면은 어깨와 골반을 포기하고 팔꿈치랑 손목으로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게 3번입니다. 자, 1번은 골반, 어깨, 팔꿈치, 손목을 다 쓰는 거. 자, 2번은 골반을 못 쓰는 상황일 때 어깨와 팔꿈치, 손목만 사용하는 거. 자, 3번은 어깨도 못 돌릴 때 팔꿈치랑 손목을 사용하는 거. 자, 4번의 경우는 그냥 손목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예요. 자, 내가 앞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롱 서비스가 날라왔어요. 이런 경우 밀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롱 서비스가 왔을 경우에는 이 팔꿈치를 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손목으로만 쳐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이 엔드라인까지 손목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내가 칠 수 있는 최대한의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단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윙의 4단계를 모르면은 이렇게 손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스윙 회전을 다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적의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이 날아오는 채공 시간에 따라서 내가 스윙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동호인분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스윙의 형태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스윙의 형태로 계속 가져가고, 그렇다 보면 스윙이 늦을 수밖에 없겠죠, 공보다. 그러면 임팩트가 밀려 맞으면서 공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손목으로만 치는 연습, 손목으로만 하는 손목 스윙 연습, 그 다음 2번째, 자, 팔꿈치랑 같이 치는 팔꿈치랑 손목의 연습, 그 다음에 어깨랑 같이 쓰는 스윙의 연습, 그 다음에 골반과 같이 쓰는 이 4가지의 스윙 형태를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선수들은 그 상황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 채공 시간이면은 팔꿈치랑 손목만 해야지, 이 채공 시간에는 모든 걸 다 골반을 돌려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공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이거는 이 타이밍, 이거는 이 타이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윙을 그냥 내가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는데, 동호인분들은 무의식에 이 4가지의 스윙이 없다 보니까 그 최적의 스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분들은 밀려도 손목이나 팔꿈치 손목을 사용해서 스매싱을 때리는 경우도 많이 보시죠. 선수들은 그게 무의식 중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호인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같은 스윙으로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 2, 3, 4단계의 스윙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손목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팔꿈치랑 손목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어깨랑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골반과 모든 풀스윙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 같이 연습한 다음에 그 공의 채공 시간에 따라서 맞는 스윙을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스윙, 오버헤드 스윙이라고 하나의 스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채공 시간과 상황에 맞게 4단계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공을 칠 때 더 멀리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라켓을 내가 올바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손목 스윙 할 수 있겠죠? 손목 스윙, 팔꿈치 손목, 그리고 어깨 팔꿈치 손목, 골반까지 같이 사용하는 이 4가지의 스윙을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공이 뒤로 밀렸을 때 내가 어떤 스윙을 통해서 어떻게 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은 게임 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윙의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배드민턴을 치시면서 공이 내 머리 뒤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4단계 스윙을 이해하시고 연습하셔서 꼭 밀리는 공도 내가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양질의 컨텐츠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배드민턴 레슨에 대한 정보라든지 용품에 대한 정보, 더 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맞추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얼만큼 일정하게 맞추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매싱에서 힘은 절대 요소예요. 힘이라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매싱은 강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강한 스매싱을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강한 스매싱을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요소만 잘 하셔도 스매싱이 많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스매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에서도 크게 2가지의 타이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을 맞추는 타이밍, 그리고 힘을 주는 타이밍입니다. 우선 공을 맞추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굳이 레슨을 받지 않더라도 경력이 늘어나면은 누구나 언제 맞추는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을 주는 타이밍의 경우는 레슨을 받거나 경력이 늘어나더라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힘을 주는 타이밍, 즉 임팩트라고 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한 영상에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이 힘을 주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싱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2번째 요소는 바로 타점입니다. 타점을 공을 맞추는 위치를 의미하죠. 이것을 설명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지만 그 설명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맞다, 틀리다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콕을 맞추는 위치는 내가 가장 편하게 칠 수 있는 위치, 다시 설명드리면 가장 편하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차가 존재를 하겠죠.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코치님의 설명도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코치가 맞다, 저 코치가 맞다 논쟁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타점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서는 셔틀콕을 내 몸 앞쪽에서 때려야 되는 것은 이 절대적 진리죠.
이 진리를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내가 가장 편하게 맞출 수 있는 위치에서 공을 맞추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각 한 명 한 명의 개인 차이를 잡아주는 것이 저는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 레슨을 하면은 각 개인에게 맞는 타점만 알려줘도 스매싱이 강해지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타점이 올바른지 아닌지 나만의 타점을 찾기 위해서 코치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타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을 맞는 위치가 높기 때문에 각도가 좋고 꽂히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파워가 약해지거든요. 또 반대로 이게 낮으면은 파워는 강해지지만 각도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각 개인마다 최적의 타점을 찾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점에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디서 맞추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얼만큼 일정하게 맞추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는 위에서 맞고 언제는 밑에서 맞고 이렇게 불규칙적인 타점으로 맞다 보면은 내가 내 타점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타점을 정확하게 알면은 일정한 위치, 즉 정확한 나의 타점에서 공을 때릴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콕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은 첫 번째 요소인 타이밍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요소들이 다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이것들을 결합하면은 강한 스매싱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콕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소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타이밍은 스텝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매싱과 스텝이 연관되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매싱이 약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스텝을 교정했더니 스매싱이 강해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텝은 스매싱의 요소인 타이밍과 타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매싱이 약하다고 그냥 단순하게 스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텝도 같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매싱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왜 약한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코치의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스윙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힘이 부족한지, 타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타이밍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스텝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타점이 중요한데 공을 맞추는 타점의 위치는 내가 편안하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계속 그 위치에서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연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매싱 강해지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스윙인데요.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회전입니다. 회전 없이 손목으로만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회전과 어깨 회전, 팔꿈치, 손목 회전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셔틀콕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셔틀콕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회전이 필요해요. 하지만 회전이 없으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힘을 셔틀콕에 전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빠른 회전을 통한 스매싱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잘못된 스윙은 부상을 가져오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힘의 사용이 부상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팔꿈치를 위로 강하게 이렇게 뻗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뻗으면은 팔꿈치에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전달을 위로 뻗는 데 사용하면은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회전하는 데 사용하면은 팔꿈치의 통증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 회전에 실어서 스윙을 하면은 강한 스매싱을 부상 없이 때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된 형태로 사용하면은 부상이 오게 되는데, 그 힘을 회전과 스윙에 사용하게 되면은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힘입니다. 힘. 스매싱에서 힘은 절대 요소예요. 제가 방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셔틀콕에 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즉 힘이라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매싱은 강해집니다. 하지만 주위에 보면은 힘이 약하더라도 스매싱이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만약 힘이 세면은 아마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윙도 올바르고 타점도 잘 맞고 타이밍도 잘 맞추는데 스매싱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스매싱을 위한 네 번째 요소는 힘인데,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타점, 타이밍, 스윙과 지금 말씀드린 힘이 결합되면은 폭발적인 스매싱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가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은, 저가 초등학교 처음에 배드민턴 시작했을 때 동기가 4명이었어요. 이 4명이서 다 같은 코치님, 같은 훈련, 같은 시간에 훈련을 했는데 자세가 다 달라요. 물론 제가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배드민턴의 최적의 자세를 정의하기에는 스매싱 강한 사람들의 자세가 너무나 다 달라요. 그러니까 린단과 리총회의 자세가 다르듯이 자세를 정의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적의 자세를 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일단 여기서 자세는 뺐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세는 제가 말씀드린 위에 4가지 요소를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 타이밍, 타점, 스윙, 힘, 이것을 잘 결합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스매싱이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레슨을 할 때 크게 이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을 하고 이 4가지 요소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교정을 하다 보면은 레슨자분들이 놀랄 만큼 스매싱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매싱이 강해지고 싶으면은 이 4가지 요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고치고 싶다면은 지금 레슨 받고 계신 코치님에게 이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스매싱도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 4가지를 사용해서 강한 스매싱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번에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셔틀콕을 타고 하는 라켓 헤드의 이동 거리가 크면 클수록 라켓 헤드의 가속이 붙으면서 더욱 빠른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은 좁게 만들어주되 스윙 궤적은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좁게 만들어서 속도를 내주고 그 다음에 큰 스윙을 가져가 주시면은 이 좁은 회전 반경 덕분에 생긴 이 속도를 그대로 라켓이 이어받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강하게 셔틀콕을 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강한 스매싱을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스매싱이 강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내 스매싱은 왜 약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나는 힘이 약해서 스매싱이 약한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매싱 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매싱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그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영상을 보시고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스윙을 빠르게 만들면 돼요. 스윙을 빠르게. 그래서 오늘은 스윙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저한테 오시는 레슨자분들도 이 3가지를 교정하면은 스매싱이 강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스매싱이 약해서 고민이라면은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확인하셔서 강한 스매싱 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스윙의 궤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은 속도가 빨라야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수가 있는데요. 스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스윙의 가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윙의 가속을 위해서는 스윙의 궤적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윙의 궤적, 이 셔틀콕을 타고 하는 라켓 헤드의 이동 거리가 크면 클수록 라켓 헤드의 가속이 붙으면서 더욱 빠른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이 기본 자세에서 스윙 궤적을 만들지 못하고 라켓이 바로 이렇게 셔틀콕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여기서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콕이 라켓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을 타고 하게 되면은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스윙의 궤적이, 이 회전 궤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가속을 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스매싱이 약해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한테 교정받으러 오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스윙, 여기서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바로 셔틀로 나가는 이런 스윙을 하고 계시고, 그 상태로 스윙이 굳어버린다면은 그 스윙을 바꾸는데 생각보다 교정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윙이 내 무의식에 박혀 있고 이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동호인분들이 스매싱이 약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윙 궤적이 작아지고, 이 작아진 스윙 궤적 때문에 가속이 안 나고 스매싱이 약해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드는 이 라켓을 백스윙을 통해서 큰 스윙을 만들어야 나중에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켓 헤드가 가속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더욱 강한 스매싱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내가 만약 스매싱이 약하다고 하면은 내 스윙 궤적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이 날아오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윙 궤적도 신경을 쓰면서 공을 맞추는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 없을 때 스윙 연습을 충분히 해서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 스윙을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코치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잡고서 넘어가시면은 배드민턴을 앞으로 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 고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모두 스윙 교정이 되고 있고 스매싱이 강해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빠른 스윙을 위한 두 번째는 바로 힘의 중심 이동입니다. 내 힘을 전달하려고 하는 물질이 몸과 멀면 멀수록 힘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힘을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물체가 내 몸과 적절하게 가까이 있어야 내가 강한 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셔틀콕을 맞출 때 너무 멀리 있는 콕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한 스매싱을 때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스매싱을 위해서는 스윙의 궤적은 커야 하지만 스윙의 회전 반경은 좁아야 합니다. 자, 이 회전 반경, 이 회전하는 이 반경이 커지면은 당연히 빠르게 스윙 속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은 좁게 만들어주되 스윙 궤적은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좁게 만들어서 속도를 내주고 그 다음에 큰 스윙을 가져가 주시면은 이 좁은 회전 반경 덕분에 생긴 이 속도를 그대로 라켓이 이어받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강하게 셔틀콕을 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공을 타고 하는 라켓 헤드의 가속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팔을 접은 상태에서 스윙이 나오다가 공을 타고 하는 순간, 공을 타고 하는 순간에 스윙의 궤적을 크게 만들면서 셔틀콕을 때리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내 몸에 있는 힘이 그대로 몸, 팔, 라켓, 셔틀콕에 전달되면서 빠른 스윙과 함께 강한 스매싱을 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팔을 먼저 피게 되거나 혹은 힘을 먼저 사용하면은 당연히 라켓 헤드의 가속이 안 받겠죠. 그래서 공 맞기 직전까지 힘의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 공 맞추는 순간 힘의 중심을 스윙에 실어서 콕에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와 동호인분의 스윙을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윙을 할 때 팔꿈치를 의식적으로 너무 위로 뻗게 되면은 이 힘의 중심이, 내 힘이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스매싱은 아래로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매싱은 아래로 강하게 때려야 되는데 팔꿈치를 위로 들면은 이 운동 진행 방향이 엇갈리면서 강하게 임팩트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는 의식적으로 위로 뻗는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팔꿈치와 라켓을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이 회전 반경을 좁게 만들면서 갖고 온 이 속도로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고, 이런 느낌으로 라켓을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연습하면 빠른 스윙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 군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운동 진행 방향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불규칙적인 것보다 이것을 일치시키면 더욱 빠르고 강한 스매싱을 타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직접 스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 뻗으면서 스윙하는 것과 앞으로 던지면서 스윙하는 것, 이 스윙 소리가 어떤 게 더 크게 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강한 스윙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골반의 회전인데요. 자, 교정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팔로만 스매싱 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스윙은 이 골반을 열어주고 타고 하는 순간 골반의 회전을 만들면서 스윙하시면은 이 스윙 회전 속도에 가속을 도와주는 형태의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더욱 스윙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 멀리 뛰기보다 멀리 뛰기가 더 점프를 멀리 할 수 있잖아요. 도움 닫기를 이용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스매싱도 마찬가지로 이 회전의 도움을 받으면은 더 빠른 스윙 속도가 나오고, 이 더 빠른 스윙 속도에 콕이 맞으면은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회전을 말씀드리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회전을 만들다가 몸이 계속 이렇게 같이 돌아서 스윙의 진행 방향이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을 할 때, 회전을 공 치는 순간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타고 가기 직전까지만 이 회전의 속도를 가속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팔이 나갈 수 있게, 방금 설명드린 힘의 이동 진행 방향이 몸에서 팔로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강한 스매싱을 위한 스윙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배드민턴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서 코치님께 레슨을 받는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이것을 모르고 내가 피드백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이것이 이 스윙이 내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서 강한 스매싱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매싱뿐만 아니라 클리어 밀리시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될 스윙 방법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스윙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윙을 체득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동호인 같은 경우는 내 시간을 무한대로 배드민턴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시간 대비 빠른 실력 향상에 효율을 거둬야 되는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크게 도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건데요. 반복해서 보면서 레슨할 때도 생각하면서 이 3가지 스윙 원칙에 대해 생각하면서 레슨을 받으시면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레슨자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교정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유튜브를 보는 것과 직접 와서 교정받는 것이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실천하시고, 그리고 코치님께 여쭤보시고 상의하면서 꼭 강한 스매싱 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스매싱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영상을 더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스매싱이 약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